저는 지난 9월부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그 전에 저를 포스터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한 또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작가로서 책을 쓰고 또 그 내용을 강연으로 전국에서 알리는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 속에 기본소득 당원이 되고 또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하다가 또 참 막중한 정치적인 역할까지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이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저는 집이 안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에 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맞게 되고, 그래서 많은 안산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기록하다, 여기 있는 세월호를 기록하다라고 하는 어떤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작가 활동 과정에 세월호뿐 아니라 재난 참사에 대한 좀 많은 고민과 연구를 제 나름대로 좀 했었는데, 그 연구와 참사의 진상규명을 함께 했던 과정들이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또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에 비추어서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이 참사에 대해서 제가 또 엄청난 많은 것을 더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참사의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후에 그 책임을 어떻게 누구에게 묻고 사회를 어떤 방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세월호 참사와 여러 재난 참사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강연의 상당 부분은 저의 경험과 많은 재난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얻어왔던 교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적용할지 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과 또 질문도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제가 올바른 재난 인식과 책임 배분입니다. 책임을 배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 강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어느 한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 그것이 특정한 한 사람의 권력자든 특정한 어떤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실수한 말단 공무원이든 한 개인에게 묻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책임을 누구에게 배분하는지도 하나의 정의의 중요한 주제라는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까 12구 참사로 불러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사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저는 어떤 글에서도 좀 썼듯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재난에서의 중요한 그 의미를 지금 당장 좀 없애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이름을 지금 조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차 이 사건이 보다 사회적 의미가 좀 뿌리가 좀 밝혀지고 나면 그때는 날짜를 중심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구 이태원 참사 이렇게 좀 부르겠습니다. 이 참사를 마주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번 재난은 진짜 마지막 참사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8년의 과정에서도 겪었듯이 너무나 사회 전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싸워온 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좀 어떻게 인식해야 앞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가, 누구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던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와 저라는 꼭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제가 썼던 책입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침몰, 구조, 출항, 선원, 150일간의 재판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저는 여러 안산 시민들처럼 리본도 만들고 그 단원고등학교 현장에도 방문하고 촛불 집회도 참여하고 하다가 제가 해오던 일이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가 기록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시 작가 기록단 말고도 많은 기록단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사진 기록단에, 혹은 영상 기록단에, 혹은 만화를 그리시는 웹툰 기록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작가분들과 함께 논픽션이나 르포를 쓰던 분들과 함께 작가 기록단에 참가를 했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제 할 일을 찾다가 이제 법정 기록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의 어디에 계시나 무엇을 요구하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때도 참사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유가족들이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유가족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 근처에 컨테이너 등에 좀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기록단이라고 참가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록단이라고 말했지만 이 유가족들한테 저희 기록단이니까 인정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도 유가족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받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경찰, 정보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어떤 사찰들이 극심할 때였기 때문에 많은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유가족들과 좀 함께 했었고, 저는 세월호 재판이 이루어지는 전라남도 광주 법원에 일주일에 한 2, 3일씩 내려가서 법정을 하루 종일 취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의 어떤 전반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이제 썼던 책이 바로 세월호를 기록하다는 책입니다. 저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 그 사람 몇 명 중에 꼽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만 장의 법정 공판 기록들을 읽고 정말 한 40번 넘게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방청을 해왔었거든요. 그 경험과 나름대로 이제 구성한 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조사관들을 교육하기도 했었고, 다수의 이제 시민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그러한 인연이 또 연결돼서 4.16 단원고 약전의 공동조사로 참여했는데, 이 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된 청소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짧은 전기를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250여 명의 이제 희생자,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있었으니 250여 편의 전기를 쓰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저는 김소정이라는 학생을 맡아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부모도 잘 모르는 면, 선생님도 잘 모르는 면, 친구들도 모르는 면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엮어서 한편의 약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저는 6개월 이상 세월호 재판을 계속 방청하고, 그 재판에서 나오는 기록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판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책의 에필로그에다가 좀 정리해서 썼던 것인데요. 첫째, 이 재판의 한계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고민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을 형사재판을 통해 해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은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있죠. 재판을 시작했는데 6개월 안에 결론이 안 나면은 피의자를 석방해 줘야 됩니다. 물론 검찰이 이렇게 연장 구속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6개월의 짧은 시간, 특히나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이 참사의 경우에는 빨리 결론을 좀 내리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과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검찰은 기소해서 그 처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들만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법정에 내밉니다. 그리고 판사 역시 현행법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의 증거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법적으로 바로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이 참사를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은 재판에서는 사실 다 기각당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뿐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사고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을 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면 세월호의 경우에 승객들을 구조하러 갔는데 구조를 못한 그런 해경들이 당연히 이제 사법적인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를 못하도록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지고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이 덜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말단 공무원들, 해경들보다 더 큰 어떤 조직적,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구조적 원인을 만든 책임자들은 사법적인 방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책임만 묻다 보면은 이 사고에 영향을 준 정치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 심지어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득을 누렸던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월호 재판에서 이 사고는 정상 국가에서 잠시 일탈한 사례로 규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다시 말해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그때 이제 돌발적으로 벌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보는 게 사법부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부패나 적폐 등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에 지붕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에 떨어진 눈송이 때문은 아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잠시 일탈한 사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누적되어 왔던 부패와 부정의의 구조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저는 재판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와 퀘스천으로 남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판 기록뿐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이론이든 좀 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점과 개념들을 사실 저는 많이 찾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발견했던 것이 정치 철학자 아이리스 영인데요. 아이리스 영의 책이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결과에 기여한 이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여 정치적 책임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위하여라는 책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는데 내가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제가 세월호 2주기 때, 저 책은 세월호 1주기 때 이제 발간을 했는데 세월호 2주기 때 어느 한 포럼에 가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보고사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책이 좀 많이 유행했거든요. 피로사회 라든가 무슨 우울사회, 이렇게 땡땡사회라는 책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리포트, 보고사회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원이나 1, 2, 3정, 해경입니다. 해경배인데 해경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라는 태도를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하는 태도의 배경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선원의 경우는 회사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해경은 상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를 했으니까 내 책임은 저 지휘부에게 넘어간 것이고 나에게는 이제 여분의 책임만 있다. 즉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사에 대해서 내가 구조하거나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책임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마치 보고사회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있던 인원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 정부 전반, 기업 전반의 현상 같더라고요. 모두가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해경지휘부가 당시 참사 때 했던 일은 계속 그 출동해 있는 해경한테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보고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자기보다 윗선에 또 보고를 합니다. 윗선은 또 윗선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윗선에서는 참 하나마나한 지시를 내립니다. 모두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모두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회. 이게 보고했던 제목은, 이 발표의 제목은 세월호 선언은 왜 자기도 위험해지는 순간까지도 대기 방송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저는 이 당시에 이 개념들을 적용하면 잘 적용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때로 맞기도 하고 때로 참 더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보고들은 다 올라가던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 보고조차도 못 받고 누락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일 늦게,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이 보고 체계 자체가 어디론가 다 세워가고, 이 보고라는 체계 자체가 없는, 그 당시가 보고 사회였으면 거의 지금은 무보고 사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더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해외의 많은 재난 참사 조사의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번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했죠. 저도 함께 따라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사진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2001년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워질 수 없는 이미지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의 그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 장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2011년 일본 동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6년, 오래전이죠. 86년 일어났던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인데, 폭발 사고의 사진만 보면은 그게 챌린저호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전 챌린저호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에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출발 76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 이제 그 TV 영상으로 보는데 정말 폭발되는 장면을 저뿐 아니라 당시 TV를 보았던 정말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이 폭발이 나고 나서 그건 무인 우주선이 아니라 고등학교 여교사를 포함한 9명인가의 이제 우주인이 탔던 우주선이라서 많은 충격을 안겼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이 재난 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인적 과실만 본 게 아니고, 기술적 결함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엔진이 가동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인적 과실은 그러한 부품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사람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게 과실일 텐데, 그뿐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 즉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생산 압박, 빨리 어떤 시점까지 결과를 내라, 생산 압박이라는 원인 때문에 나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 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발한 10년 후에 1990년대 중반에 사회학자 다이앤 보는 다른 해석을 제기합니다. 사회적인 원인과 개인의 위반 사이에 조직 문화라는 중간 단계가 있음을 좀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의 개인을 특정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기는 쉽지만 좀 공허하죠. 또 반대로 아주 넓은 범위의 사회 구조를 또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뭘 말해도 다 설명은 되지만 그 역시 좀 너무 주상적이고 그물코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조직 문화라는 게 있다. 어떤
이 학자의 특징은 특정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그 조직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 조직 내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우주항공선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 이번에는 대기권에 되돌아오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챌린저호 사고 이후에 나사는 이런 사고가 나면 즉각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이제 규칙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기술적인 인적인 원인보다도 제도적이고 역사적인 원인, 이 있기까지 여러 이제 역사적인 원인에 초점 맞춰서 조사를 했고, 이 콜롬비아호 조사위원회의 활동 중에 교훈이 되는 것은 최고위 정책 결정자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이번 사고에서 자신들 결정의 역할을 인식하고 향후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 백악관과 의회에서는 어떤 커다란 미션을 던지고 결정하고 예산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실제 조직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 뒤집어 말하면은 결정하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이 조사 결과에도 여러 가지 또 빈 부분들이 있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죠.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진에서 봤던 미국의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이른바 9.11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는 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막 전쟁도 벌이고 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즉각 이런 위원회가 구성해서 뭔가 조사했을 것 같지만, 국회도 그다음에 부시 미 행정부도 계속 미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 발생 후에 14개월이나 지나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테러를 일으킨 외부의 적을 지목하고 공격하는 것은 쉽지만 테러를 막지 못한 내부의 어떤 시스템 문제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당면한 여러 이제 선거를 생각할 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쪽에도 그렇게 이렇게 득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추천한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회의 아주 멋진 장면은 행정부와 힘겨루기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즉 보통의 이런 위원회는 행정부가 쳐놓은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하다가 뭐 구색만 맞추다가 보통 끝나기 십상인데, 이 9.11 위원회는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그 흑인 여성 있죠, 그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공개 증언을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안 하려고 했겠죠. 부시 대통령도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증언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2004년에 테러가 있고 3년 뒤에 9.11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 이 보고서는 정말 인기리에 팔려나갔습니다. 정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참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각 의원실이나 뭐 여러 기관에도 다 한 부씩 배분이 됐지만,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뭐 99%일 겁니다. 그렇지만 9.11 위원회 보고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11 위원회 보고서는 진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방식부터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냥 뭐 막 개괄식으로 개조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어느 정말 화창한 날이었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따뜻한 옷을 입고 뭐 직장에 출근하고, 누군가는 뭐 데이트를 나가고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간 미국의 무슨 공항에 누군가가 뭐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테러범들을 밝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목표는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교훈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 참사로부터 배우자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9.11 위원회가 제목한 핵심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의 상상력의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뭐 예산이 없었다든가 뭘 안 했다가 아니라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 나중에 곱씹어 보면
위정자, 권력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 몰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뭐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은 뭐 양반이고, 그러나 예방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하고 현재까지도 36,0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양에다가 오염수를 버린다든가 하는 또 여러 문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 정부와 일본 정부, 일본 국회, 그다음 민간 차원 조사위원회가 3개 이상이 꾸려졌는데, 이 중에서 국회 사고조사위원회가 가장 많이 알려지고 모범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고 지역의 주민 1명을 포함해서 초당적으로 조사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당시 일본 총리, 간나오토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 등 정부 기업의 최상위 책임자까지도 공개 조사를 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국회조사위원회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규제 포획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지금도 재난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좀 유심히 보는 단어인데요. 규제 포획이란 규제를 해야 하는 기관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기업한테 포위가 돼버려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도리어 펼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조사위원회는 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규제 당국과 도쿄전력,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과의 관계에서 당국과 그 대상의 입장이 역전되어 버리면서 감시 감독 기능이 붕괴가 되어 버린 점, 이것이 바로 이 발전소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이 위원회는 이뿐 아니라 핵발전 위주의 일본의 뭐 전력 체계라든가 다양한 비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위원회가 직접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과 다룰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서 다룰 수 없는 부분, 뭐 일본의 전반적인 전력 체계 개편 등의 문제는 좀 차후의 과제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에서 해결되었느냐 하면은 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이겠지만, 조사위원회 자체로서는 많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월호 참사 재난조사는 어땠는가? 제가 앞서서 세월호 그런 기록물을 썼지만, 그 뒤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재난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박상은 선생님이 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조사 실패의 기록,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라는 원래는 논문인데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재난조사에서 교훈. 한국에서는 이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득달같이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재난 책임을 법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너무나 걱정하고 또 이런 재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참사의 원인이 상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빨리, 기억하시다시피 해경, 그다음에 뭐 당시에 당시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뭐였죠? 그때는 안전행정부였나? 그 안전행정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참사의 어떤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처럼 사실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 사법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접근들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성사되기가 쉽지 않겠죠. 사법적인 조사는 조사대로 표류되고, 즉 이런 식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월호의 안전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나온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피상적인, 과거에도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이전에도 앞으로도 그냥 이런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요구될 만한 그런 대책으로만 좀 제출되어서 유의미한 변화 조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훈 활동가는 다수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의 경우에 그 책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사회적 논의가 정말 시급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뭐 여전히 참사가 발생하면 누군가를 이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권력자, 그 중간 간부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실 시민들 하나하나도
책임들이 아예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조사를 좀 분리해서 하자라는 제안들이 세월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분리한다고 해서 바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조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공권력의 부작위, 정책 시행의 부작용도 이제 범죄로 보는 어떤 법 이론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처벌할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 처벌 대상으로 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를 의인화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가 죽였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국가를 어느 특정한 개인과 동일시하는 또 효과가 생깁니다. 즉 대통령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물로 국가를 대체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참사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거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책임들을 또 이해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장점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상은 씨는 재난조사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 임무는 어떤 당면한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구조를 바꾸는 우리 사회의 집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무슨 시스템 밸브가 고장났다, 버튼이 고장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한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그 구조가 부정의한 것이라면 우리 시민사회가 그것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박상원 선생은 최근 이제 용해인 의원실에서도 개최했던 토론회 세월호 종합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에도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재난조사 역할 중 하나는 납득할 만한 재난서사를 제출해 공통의 사회적 기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줄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로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통해 공통의 서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 권고안을 냈습니다. 여러 권고안인데 그 중에 10번째는 하참위는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참사가 벌어지면 그때서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진통 끝에 겨우 합의해서 무슨 조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이제 만듭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좀 상설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서 조사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월에 이제 이런 권고안이 나와서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읽히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가운데 이 참사가 또 벌어졌죠. 그리고 11째 참의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소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재난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소통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희생자의 명단 공개라는 것이 참 뜨거운 또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참이 이러한 권고들은 좀 고심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분 내에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12구 이태원 참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참사는 사고 전 대비 단계, 사고 발생 후 대응 단계, 사고 후 수습 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상세한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고 전 대비 단계의 문제점들은 사자회의, 용산구청, 용산서, 이태원 상인, 이태원 역장 등이 사자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인파 사고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없었다. 용산구청은 이런 할로윈 행사가 연례적으로 벌어지는데도 상황실이 없었고 이 구청장은 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고 직전 119에 신고가 계속 들어왔죠. 하지만 용산서는 인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파출소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투입을 하지 않죠. 당시에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 관리가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용산서 정보과는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이미 며칠 전에 서울청 용산서에다 올렸는데 이런 것이 이제 상급 기관에서 무시가 됐죠. 사고 발생 후에 발생 시점 정확히 언제인가 특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119 신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시 15분, 밤 10시 15분 후에 이제 소방이 출동하지만 인파로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 구조가 늦어집니다. 주변이 너무 혼잡해서 의료 인력이 접근되지 못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셨겠죠.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늑장 대응하고 거짓말로 일관했죠. 경찰, 소방, 의료, 지자체 등의 협조가 사실 미비했는데 미비된 이유는 뭐 재난, 안전, 통신망 같은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죠. 형식적 보고 체계만 작동해서 행안부 장관 가장 늦게 보고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 가장 먼저 보고받고 무슨 재난이든지 간에 제일 앞서서 뭘 해야 된다고 꼭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은 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어떤 혼돈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해 줄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고 후에는 행안부 장관이 바로 그 사고 직후에 이러니 이 사고와 관계는 없다라는 식의 망언을 했습니다. 또 국가에도 기관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려서 어떤 또 이 사안에 대한 비판도 차단을 해버렸고 갑자기 정부가 유가족에게 1,5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을 했습니다. 주체 책임 없는 행사다라면서 시스템이 미비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변명을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경찰이 잘못이다. 특수본 그렇게 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현장직에만 집중되고 또 여러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켰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각 단계별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커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그렇게 만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겁니다.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왜 상상하지 못했는가? 상상력이 부족했어라고 말하면 동어 반복인 것이죠.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또 이유, 조직 문화, 구조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되지 못하고 캐비넷 안에 뭐 이제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것이냐? 대비를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자기들 생각에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 미뤄두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 하기로 의식적 결정을 한 것이겠죠. 정부의 조직 문화, 기관별 조직 문화에는 문제가 없는가? 특정한 시민, 뭐 토끼 머리띠, 각시탈, 저는 무슨 동화 속 경찰인가 싶습니다. 뭐 이런 시민이나 현장 출동 세력의 과실이 결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수사부터 먼저 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자와 소통하는 재난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당은 이 국면에서 재난참사에 국가의 역할을 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용산구청장이 계속 거짓말을 밝혀냈죠. 용산구청은 헬로윈 대책 당직실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당직 상황실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에서 상황실 직원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밝혀지기도 했죠.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이 조사 때문에 돌아가시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꼬리 자르기, 말단만 처벌하려고 하는 수사가 바로 만든 참극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사고 초창기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 34조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면은 서로 협조해서 재난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조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없다든가 뭐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상조사에 오히려 방해를 주고 있는 그 상황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썼는데 한 4만 명 정도의 오마이뉴스 기준으로 그 정도의 이제 독자들이 읽고 또 많은 공유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용해인 의원과 정의당 사실 처음에 사진 봤다가 이게 전 줄 알았어요. 내가 저 간 적이 없는데. 민주당 누구시죠? 민주당? 예, 민주당, 정의당,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KBS, MBC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에 가서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의원들과 토론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참사는 몇몇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구조적인 원인에는 넓은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 사고에 영향을 준 조직 문화도 포함이 된다. 사전에 대비를 부실하게 만들고 현장을 우왕좌왕하게 했던 정부의 조직 문화, 조직 시스템 이 전반을 살펴야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조사 범위에 가이드라인을 쳐서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스스로 나도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혀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의 지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를 대답을 좀 하기도 했고요. 아마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의원실에 응원 전화 혹은 항의 전화 여러 전화들이 좀 온 걸로 우리 이혜정 비서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부의 조직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할지 아는 것이다. 출처를 찾기 힘든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할지 아는 것이다. 희생자가 아니고 말단의 현장 인원이 아니라 구조적 부정의를 만들고 유지하고 그 이득을 누린 권력에게 책임을 묻고 명확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 정의는 거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